최근 일본에서 대한민국 왕따 만들기 대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니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지속되어온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발표하며 이웃국가 일본에게 결배를 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일본 측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이러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현 시점 한국과 일본의 깊어지는 갈등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상황이 점입가경,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를 포함한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고 나발이고 일본의 긴급사태 연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만 2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5,800여 명에 이릅니다. 무려 확진자의 3분의 1이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페페TV야, 뭐라고? 도쿄에서 확진자의 3분의 1이 나왔다고? 야, 도쿄올림픽 취소 안 한 채 묻고 더블로 간다고 하지 않았냐? 7월이면 이제 코앞이야. 경기장 티켓 판매도 해야 하고 선수들도 하나둘씩 들어와서 현지 적응 훈련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니 대체 일본 정부는 무슨 생각인 거니?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계획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무관중 올림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치르고 말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주장하고는 했는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결국 무관중 올림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림픽 관객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표명해 무관객 개최가 향후 선택지가 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올림픽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자 취소 전망과 거리를 두기 위해 무관중 개최라는 대안을 슬그머니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페페TV야,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무관중으로 개최하거나 도찐 개찐 수익은 개뿔도 없는 거 아니냐? 비겁하게 무슨 무관중 올림픽이야. 선수들 방역은 어쩔 건데 그냥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무관중으로 개최를 할 바에야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취소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에 실패한다면 도쿄올림픽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올림픽이 취소되면 정치 국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스가 정권이 타격을 입고 물러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관중이건 화상 채팅 올림픽이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허, 이거 참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민도가 높은 일본 국민들 어떻게 해서든 힘을 모아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결력은 개뿔.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백신 관련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10만엔 우리 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백신 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백신 관련 사기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발생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지방도시까지 사기 행각이 번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스가 정부에서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키우고 있는 이유도 다 이같이 혼란한 일본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2020 국방백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이 국방백서 3절에서는 국방 교류 협력 확대 속 한일 국방 교류 협력 부문에서 일본에게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이번에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후 국가로 격화시키는 등 양국 관계 악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2018년 백서에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백서에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남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갈등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는데요. 백서에서는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에서는 동반자라는 호칭이 없어진 상황이 서운했던 것인지 즉각적으로 발끈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레이더 조사 등에 관한 기술은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주일 한국 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양국과 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 반응은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적극으로 표현합시다. 대사관 수준에서 강하게 항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맨날 한국에 저자세로 임하는 일본 정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시네마현 다케시마의 영유권과 18년 말 해상자위대 기계에 대한 레이더 조사 진술이다. 말이 안 통한다면 그냥 당교해버리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웃 나라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식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무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당교를 희망합니다. 항의도 소용없는 게 아닐까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부탁합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이 국제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해야 합니다. 파트너도 없는 나라의 이익 공여와 좋은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에 신용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적국입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방위력을 강화하고 도난당한 다케시마를 탈환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방백서 개정됐다고 찾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스토커맨키로 한국 국방백서 나왔다고 하면 다들 몰려가 분석하고 있나봐요. 아니 본인 국가나 걱정을 좀 하세요. 올림픽 한다면서요. 무관중으로 한다고 해도 코로나가 잡혀야 가지. 지금 당장 긴급사태 선언한 나라에 가서 선수들이 목숨 걸고 올림픽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선수가 누가 가겠냐고요. 아 잠깐, 일본 또 다른 나라 선수들 못 들어오게 출입국 막아버리고 일본 선수들만 출전시켜서 지들이 매달 독식하려는 거 아닐까요? 역사상 최초 전 종목 금은동 메달 독식. 일본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발상인데요. 진짜 그러려고 그러나? 페페티 한국은 세계에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의 수가 많고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의 흐름에 맞춰 아파트 베란다를 식물로 꾸미는 단지도 많은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삭막한 도시 속에서도 청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건설사는 이러한 한국의 친환경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역시 환경오염과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친환경은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는 중국 내륙의 청두시에 친환경 숲아트 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릅니다. 총 8개의 아파트에 마치 숲이 수직으로 솟은 듯한 아파트를 구현하여 밖에서 보기에도 예쁘고 집주인이 집안에서 밖을 볼 때에도 창밖에 바로 숲이 있는 듯한 풍경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건설사에서 분양했던 826가구는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베란다에 심어놓은 식물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잘 자라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란 식물들은 베란다뿐만 아니라 아파트 실내까지 영역을 확장했죠. 게다가 본디 식물이 있는 곳에는 벌레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아파트에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기는 아니지만 거대 모기처럼 생겨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곤충인 각다귀가 아파트 곳곳에서 알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아파트가 던전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려던 중국인들은 당연히 아기자기한 숲밭에 살고 싶었던 것이지 영화 주만지를 촬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건설사에 폭풍 항의를 하여 입주를 취소시켰고 그때부터 아파트 8개 동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아파트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베란다의 정글은 계속 증식하고 정글이 증식하면서 곤충은 더욱 번성하고 이곳에서 스폰된 곤충들은 청두시 전체에 퍼지게 되는 악순환의 던전이 청두시 한가운데에 생겨버렸습니다. 그저 한국을 겉으로만 베끼고 싶어 했지 아무런 기술력도 세심함도 없었던 중국의 업체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입니다. 한편 중국에는 또 다른 방면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의 아파트 사진을 보면 여느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정말로 자세히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놀랄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수많은 창문들이 진짜 창문이 아니라 모두 가짜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페인트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죠. 이미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알지만 추후 새로운 집을 알아보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던 외부인은 이곳이 마치 창문이 많아 쾌적한 건물이라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모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창문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안전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설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도 결국 건물이니 튼튼하게만 지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주거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이런 의문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태까지 지은 건물들을 보면 앞선 사례처럼 단순히 개팍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철루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토지와 물 등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건축 양식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마철로를 짓는 것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타워가 128층에 632m의 높이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기 때문이죠. 그 엘리베이터는 초속 18m의 속도로 움직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상하이 타워를 상징으로 중국 곳곳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중국산 초고층 빌딩들을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57층짜리 건물을 불과 19일 만에 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임을 과시한 바가 있죠.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0개 중 중국에만 44개의 건물이 있을 정도이니 중국이 건축 기술에 과하다 싶을 수준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이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지어오던 초고층 빌딩을 공산당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침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는 기존의 세계 1위의 높이를 자랑하던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를 꺾겠다며 야심차게 지어올리던 건물인 수저우 중난센터마저 건물의 목표 높이를 대폭 조정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미 짓고 있는 건물에마저 규제가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5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고 250m 이상의 빌딩을 지을 때에도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규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로는 도시의 경관을 망치기 때문이라 말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뭇 다릅니다. 초고층 빌딩을 우후죽순 지어 올리다 보니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단적인 예는 텐진의 골든 파이낸스 117 빌딩입니다. 이곳은 골든 금융그룹의 텐진 사옥으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현재까지도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그룹의 재정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었죠. S&P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현상에 대해 중국에서 초고층 빌딩은 한때 부유함과 첨단 기술을 상징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호주에 대한 외교 보복으로 석탄 수입 전면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 중단을 이루고 있고 결국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부족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높이의 아파트에서조차 집안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마저 가동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초고층 빌딩에서는 현재 중국이 겪는 전력난을 이겨낼 방도가 없겠죠. 앞으로 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전쟁을 하며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텐데 그것을 감안하면 사치의 끝판왕인 초고층 빌딩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까지 받아 공사 중이던 건축물조차 급하게 규제에 걸려 설계 도면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높이와 속도에만 치중해오던 중국의 건물들이 뒤늦게 붕괴되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격리시설이던 후젠성 취안저우시 신자호텔이 갑자기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7층짜리에 불과한 건물인데 단 2초 만에 폭삭 주저앉듯이 붕괴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자 중국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붕괴된 현장을 자세히 보면 뼈대 역할을 하는 철골빔이 마치 엿가락처럼 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건축의 가장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의 붕괴는 33명의 사망 혹은 실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서는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시멘트벽, 살짝 두드렸을 뿐인데 우르르 무너지는 천정, 칼로 살짝 긁으니 파이는 기둥, 마치 두부처럼 약해 보이는 벽돌 자재 등이 관찰됩니다. 또한 워낙 아파트 고층에서 창문이 떨어지는 일이 많기에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은 항상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지 않는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지나가던 자동차들조차 갑자기 옆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차선을 침범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줄자입니다. 모두가 다른 눈금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측정 수단이 이렇게 엉망이니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질 리 만무하지 않냐는 반응입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 수주액이 2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내용으로 원래 2020년의 해외 건설 수주는 코로나19 위기 속의 저유가,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발주 공사 연기 및 감소와 국가별 봉쇄 조치 등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도스포카즈 정유공장, 파나마 메트로 등 중남미에서 예상치 못한 잭팟을 터뜨렸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태국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막대한 수주를 따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산업 등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지만 실패했었는데 건설 산업에서 역시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한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